이번 시간에 211페이지 용익물건에 대해서 봅니다. 용익물건. 이건 뭐 용익물건은 기초가 이렇다, 그죠? 갑이 100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물건이죠.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지배하는 권리를 물건이다 라고 하는데,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무엇을 지배한다? 그 목적물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 모두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소유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세금 1억을 줄 테니까 당신 토지를 3년간 빌려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면 을에게 뭐가 생겼어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생겼죠. 그럼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역시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지배하는 권리인데, 역시 물건이다 말이죠. 물건인데 그 지배의 대상이 소유권처럼 사용, 수익, 처분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죠. 요거는 뭐만 지배한다? 사용권, 수익권만 지배하죠. 그러니까 1억을 맡겨놓고 그 대가로 갑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셋 중에서 두 개를 넘겨받는 거야. 사용, 수익권을 넘겨받아서 정한 기간 동안 정한 전세금을 보관시켜 놓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소유자 입장에서도 1억을 받고 그 대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권을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넘겨받은 쪽에서는 남은 물건을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 없죠. 이것처럼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말한다? 용익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용익은 사용, 수익을 지배하는 물건. 그 다음에 담보물건은 나중에 보면 우리 처분권을 지배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사용수익을 다른 말로는 사용가치를 지배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용가치만 지배하는 물건을 용익물건이다라고 하고, 이 용익물건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죠.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 그 다음에 토지에 짐을 지우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용익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익의 뜻을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지상권부터 봅니다. 지상권. 지상권은 말 그대로 토지를 빌려서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게 한 권리입니다. 자, 갑이 토지를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립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임차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갑과 을이 3월 1일 날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지상권 설정을 합의하고, 그리고 갑으로부터 을이 땅을 빌린 다음에 그 땅 위에다 뭘 한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도 있고 수목을 식재해서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뭘 한다? 사용한다 이거죠. 그 토지 사용권 이름이 뭐다? 지상권인데, 그 합의 사실을 3월 1일 날 을 명의로 등기를 하면 이때 을에게 생기는 권리가 뭐다? 지상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면 될까? 타인의 토지를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다 이러면 되겠다. 지상권의 사용 목적이 세 개로 정해져 있어. 건물이 무슨 말이에요? 건물이란 것은 기둥과 지붕과 벽을 갖춘 물건으로서 사람이 지은 것, 이걸 우리가 건물이라 하죠. 공작물은 뭐냐?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기둥과 지붕과 벽을 다 갖추지 못한 것, 이것을 공작물이다. 그래서 공작물은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건물이 아닌 것을 통틀어서 공작물이다. 전봇대, 그 다음에 강고탑, 교량,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작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은 말 그대로 나무입니다. 그게 이제 지상권이에요. 그리고 지상권은 성질이 사용 수익의 목적이 있으니까 성질이 뭐야? 용익물권이고, 그리고 지료를 꼭 줘야 되느냐 하는 건데, 지상권에서는 지료를 꼭 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지상권의 기초예요. 그래서 첫째 줄 보니까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입니다.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물건으로서 양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치하는 것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요거는 약간 암기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약정을 하더라도 그 밑에 재단기간이란 말이 있죠. 이 재단기간이란 것은 보장기간입니다.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을 해주라 하는 건데, 그 기간이 석조, 석회조, 연화조
석주는 뭐 돌이고 석회주는 콘크리트집, 연화주는 백돌집, 이와 같은 유사한 경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할 때는 30년이고 끊습니다. 그러니까 갑의 토지를 어리 빌려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이 뭐다? 콘크리트 건물과 같은 견고한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빌릴 때는 최소한 토지 사용 기간이 몇 년이다? 30년. 최소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 60년에 관계없죠. 그다음에 그 이외의 건물, 즉 목조 건물 이런 거죠. 그럴 때는 15년. 그다음에 그 건물 이외에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땅을 빌렸다. 이때는 최소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30년, 15년, 5년 동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장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구 무한도 가능합니다. 뭐 100년, 200년 이렇게 정해도 관계없겠죠. 영구 무한도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럴 때는 재단 존속 기간을 보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종류와 구조에 따른 위 재단 존속 기간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동안에 입원해서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재단 존속 기간은 15년으로 된다 돼 있죠. 요 1번과 2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의 토지를 어리 빌리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기간은 안 정했는데 목적물인 종류는 정했죠. 그러면 그 정한 종류의 재단 기간을 보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의 땅을 어리 빌리면서 나무를 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간은 안 정한 거예요. 그럼 몇 년? 당연히 30년입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기간 안 정했다. 그건 5년이죠. 그죠? 기간은 안 정했는데 종류는 정하면 정한 종류의 재단 기간이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기간도 안 정했을 뿐만 아니라 종류도 안 정한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가 없죠. 그죠? 땅만 빌렸지 기간도 안 정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는 용도도 정하지 않았죠. 그럴 때는 중간이 몇 년? 15년이죠. 그러니까 이 15년은 기간만 안 정해서 15년이 아닙니다. 기간도 안 정하고 종류도 안 정했을 때 15년입니다. 그렇게 구별하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지상물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절을 하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행성권 강행규정 이런 말이죠. 여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하는 것으로서 계속 케이스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의 토지를 어리 빌려서 그 위에 건물을 지었고 기간은 30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30년 기간이 만료가 됐죠. 30년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만료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럴 때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한 번 더 빌려주세요 라고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갱신 청구에 대해서 갑이 승낙을 해주면 계속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거절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땅을 못 빌려드립니다 라고 거절을 했을 때 비로소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무슨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당신 땅 위에 있는 내 건물을 사세요 라고 그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성질이 행성권이에요. 행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고 상대방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건물을 사세요라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갑은 싫든 좋든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갑과 을 사이에 자동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팔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갱거지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처분은 자유입니다. 지상권은 아주 강력한 권리고 강력한 물건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당초 지상권을 설정할 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을 맺더라도 그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리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양도로 2번이 판례인데요. 지상물의 양도에 따른 지상권의 이전 여부 되어 있죠. 그래서 첫 구절이 중요합니다. 지상권은 그 지상물의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종된 권리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럼 종된 권리란 말이 왜 나왔냐 봅시다. 항상 목적은 주, 수단은 종입니다. 목적은 주, 수단은 종. 목적은 주, 수단은 종. 자,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어리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그죠?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소유권과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어릴 거니까 어리 소유를 하고 있죠.
이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건데, 자, 땅을 빌린 을의 입장에서는 땅을 빌린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내가 건물을 소유하고 싶은데 땅이 없으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목적을 달성했죠.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목적,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이죠. 수단으로서 남의 땅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 되는 권리는 종, 목적이 되는 권리는 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주종의 관계에 있다고. 주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종은 주인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을이 3월 1일 날 건물을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돈이 필요해서 그 건물을 5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제3자 병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병이 뭘 가져왔죠?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주를 가져간 거야. 주를 가져가면 뭐도 따라가? 지상권이라는 종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그게 이제 병이 당연히 건물을 보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건물을 사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지상권이라는 토지 사용권을 안 가져가면 토지 소유자가 와서 나가라 이랬을 때 병이 대항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은 건물 소유권이라는 주가 넘어가면 지상권이라는 종도 따라가는데, 지상권을 넘겨주는 방식은 그냥 따라갈 수는 없고 지상권도 등기가 되는 권리니까 을과 병 사이에 지상권 이전의 합의와 지상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 건물을 가져간, 주를 가져간 자는 종도 데려간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거는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약을 통해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과 종된 권리인 지상권을 분리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그것은 저당권과 피도안부 채권처럼 엄격한 부종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을과 병이 지상권은 그대로 을에게 유보시켜 놓고 소유권만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소유권은 을에게 유보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상권만 처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리 처분도 가능하다는 것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가면 따라가는 게 원칙인데, 특이할매에서 분리 처분도 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된 권리이므로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요까지가 이제 원칙적 판례죠. 그런데 다만부터 예외죠. 그러한 경우에도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지상권을 곧 취득할 수는 없다. 이건 왜 예외적 판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예외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본 교재를 받으면 요 예외가 나올 거예요. 원칙은 가면 따라가는데 예외적으로 분리 처분도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알아놓읍시다. 그 다음에 지상권 소멸 사유는 보니까 2년 이상 지료를 체납했다 하는 말이 있죠. 2년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꼭 지료를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면 반드시 이거는 지급해야 되고, 그런데 2년 이상 지료 지급을 연체했을 때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 뭐 지금은 안 봐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소멸의 효과. 지상권이 소멸되면 이제 어떻게 뒤처리를? 지상권이 끝나면 을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공작물을 깨끗하게 수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거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맹도를 해줘야 될 원상 회복 의무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건 아까 요 이야기죠. 지상권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상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을이 선택을 할 수 있죠.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 땅을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되고, 사용하고 싶으면 갱신을 청구하면 되죠. 그래서 갱신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하면 그때는 을은 갑에 대해서 그렇다면 당신 땅에 있는 내 건물을 사세요, 이렇게 지상 매수 청구를 행사해서 강제로 그 지상 건물을 팔고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상 매수 청구를 보니까 첫 구절은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그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간이 만료됐는데 을이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하기 싫어요. 그래서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근데 건물을 철거하려고 이제 포크레인 가져왔습니다. 근데 딱 땅의 주인이 보니까 그 건물이 마음에 들더란 말이죠. 그럴 때는 을을 보고 뭐라 한다? 내가 그 건물을 살 테니까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필요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팔고 나가라고 하면 을은 철거를 못하고 팔고 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이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즉 지상권자는 마음대로 팔고 나갈 수가 없고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일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해보고, 그 다음에 설정자가 이를 거절하면 지상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는
그냥 일방적으로 팔고 나가라 이러면 되고, 지상권자는 팔고 나오고 싶으면 일단 갱신을 청구해서 거절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를 했습니다. 그죠? 지료를 연체해서 쫓겨나가는 사람은 보호를 해줄 필요 없죠. 그때는 팔고 나갈 수 없어.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갈 때만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됐고, 넘어서 구분 지상권을 봅시다. 이 구분이란 것은 구획을 나누어서 이런 뜻이죠. 구분 지상권도 논점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것만 조금 보시면 될 거예요. 구분 지상권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지하, 지표, 공중 이렇게 구획을 나누어서 이런 뜻이죠. 이 구분이란 말이 구획을 나눈단 말이에요. 구획을 나누어서 한 구역마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러한 구분 지상권은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땅을 빌려주는 갑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토지를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고, 땅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땅을 빌리는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꼭 필요한 공간만 빌리면 되니까 적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땅의 주인도 좋고 그 다음에 빌리는 사람도 좋고 둘 다 좋다. 그래서 인정되는 제도가 구분지상권이고, 이건 뭐 결론적으로 토지의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구분지상권이 이와 같은 일반 지상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점 4가지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보면 을이라는 지하철 공사에서 갑의 토지 지하 부분에 터널을 뚫고 싶다. 그럼 을은 이 전부를 빌릴 것이 아니라 지하 공간만 딱 빌리면 되겠죠. 그래서 설정하는 것이 구분지상권이고, 이것도 역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하면 구분된 부분에 대해서 터널을 뚫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하는데, 등기하는 과정에서 일반 지상권은 토지 전체를 등기하면 되는데, 요거는 반드시 어떻게 돼? 사용 공간을 특정해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뭐 20m를 가로 세로 30m를 뭐 90년간 빌려 쓰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지하철 공사에서 갑의 토지의 어떤 공간을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특정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를 할 때 사용 공간을 특정해서 등기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일반 지상권은 수목 소유를 위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구분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서만 빌릴 수 있지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서는 구분 지상권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땅 밑에 나무를 심겠습니까? 공중에 나무를 심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구분 지상권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 사용권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 터널에 대한 구분 지상권 설정을 합의하기 이전에 미리 이 부분에 뭐 지하 다른 공간에 뭐 KT에서 강 케이블을 매설해서 사용하고 있다든지 수도 사유소에서 수도 파이프를 매설해 가지고 갑의 땅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권자가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두 사람의 합의만 갖고는 설정할 수 없고, 이 기존 사용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구분 지상권 설정이 된다는 거. 그다음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해서 터널을 뚫고 지하철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갑이 그 위에다 뭐 100층짜리 빌딩을 지어버리면 터널이 붕괴될 위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뭘 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까, 갑과 을이 터널이 통과하는 지상 공간에는 뭐 2층 이상 집을 지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 50톤 이상의 물건은 적재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토지 소유권의 사용을 제한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그 특약 사항을 등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일반 지상권과 달리 요 4가지 특징이 있다 하는 정도. 요 정도가 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 개념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구분 지상권. 그 다음에 내려서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은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정지상권 2가지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지상권이 있고,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간섭법상인 데는 법정지상권이 있어.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기초 개념을 잡고 합시다. 법정자가 나오면 무조건 자동입니다. 자, 그대로 적어보면 법률에서 정한, 법정의 의미가 뭐죠?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지상권 설정을 합의할 필요도 없고 지상권 설정을 등기할 필요도 없고 자동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다.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정자가 들어가면 자동입니다. 합의도 등기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지상권이 인정된다.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정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어. 실정법상. 국회에서 제정한 실정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을 우리가 줄여서 앞으로 법직권 이렇게 부를 거예요.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공백이 있을 때 그 공백을 보충해 주는 것이 뭐야? 간섭법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을 줄여서 간섭법입니다.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을 앞으로 줄여서 관직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우리끼리 약속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크게 나누면 두 개가 있어. 실정법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이 있고 실정법의 공백이 있을 때 간섭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법직권, 관직권으로 나누느냐 하는 건데 그 나누는 기준을 이제 봅시다. 그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법직권은 설정 당시, 그 다음에 관직권은 처분 당시, 관직권은 처분 당시,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일단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뭐 관직권 설정 당시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 당시 또는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된 한 사람까지 됩니다. 그러던 것이 어떠한 원인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동일인 소유였던 것이 달라지게 됐단 말이죠. 달라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당연히 토지 사용권을 줘야 됩니다. 토지 사용권을 줘야 된다. 이때 이 토지 사용권을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법직권이 되고 어떤 경우에 간직권이 될 거냐? 이것은 달라지게 된 원인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런데 달라지게 된 원인이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 임목 저당에 의해서 달라지면 이때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 사용권을 법직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달라지게 된 원인이 전저가입 이외의 사유 그러니까 매매인지 매매 강제집행 뭐 부합 이런 식으로 전저가입 이외의 사유로 달라지면 그때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이 토지 사용권을 관직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직권이 인정되는 사유는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고 이 법직권 사유만 외우시면 돼.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다 뭐 임목 저당을 통해 달라지면 법직권, 그 밖의 사유로 달라지면 관직권 이렇게 요 기본 구조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요 구조가 머릿속에 딱 깔려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케이스를 풀 수가 있다.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법정지상권을 한번 봅시다. 법직권. 요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을로부터 돈 1억을 빌리고 자신의 건물에다가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하십시다. 그런데 10월 1일 날 변제를 못한 거예요. 변제를 하기로 했는데 변제를 못하니까 을이 어떻게 했을까? 이 건물을 경매로 넣은 겁니다. 10월 1일 날 경매 놓은 건물을 제3자 병이 갱락을 받고 11월 1일 날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러면 대금 완납과 동시에 병이 뭘 취득합니까?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면 건물 소유권이 병행계로 넘어가는 순간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죠. 자, 요걸 이제 쭉 케이스에 맞춰서 요 구조에 맞춰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제일 첫 번째 요거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요 전제 가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 저당권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돼.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3월 1일 당시에 3월 1일이 중요합니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거였어. 동일인 소유였죠. 그런데 그 뒤에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11월 1일부로 대금 완납과 동시에 건물의 소유권은 병행계로, 토지 소유권은 가백계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건물을 경납받은 병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 이름이 뭐다? 저당권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다, 법직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실정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걸 실정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이제 관직권을 한번 볼까요? 관직권은 이런 뜻입니다. 전저가입 이외의 사유다 이랬죠. 이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 매매를 통해서 3월 1일 날 건물을 팔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3월 1일 등기가 을에게로 넘어오는 순간 토지는 갑에게로 건물은 을에게로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왜 달라지게 되죠? 전저가입 이외의 사유인 매매를 통해 달라지죠. 이때 건물을 취득한 이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상권은 성질이 뭐다? 이걸 우리가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법률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섭법에서 인정하는 거다. 판례가 인정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정 당시가 아니고 뭡니까? 처분 당시죠.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인데 전저가입 이외의 사유를 통해서 3월 1일 등기가 을에게로 넘어가는 순간 토지는 갑에게로 건물은 을에게로 소유자가 달라지죠. 달라지면 자동적으로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 권리 이름이 뭐다? 관직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관직권이다. 이게 관직권이에요. 법직권, 관직권 이렇게 구별하면 되죠. 오늘은 이 구조만 잘 익히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봅시다. 법정지상권에 의해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기속하고 있었으나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가 각각 달라진 때 경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때 그때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인정되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도 합의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내려보면 법정지상권 내용에 전세 건물 보호를 위한 경우 저당 부동산의 경우에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전저 머리 글자만 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임목저당, 그래서 전저 가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간직권이란 말도 나와있죠.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분묘의지권 이런 게 있다. 분묘의지권은 별도로 지금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법정지상권이 시험에서 매일 나오는 부분인데 요 네 가지 요건을 이렇게 쭉 알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은 요 정도 보시고 요 사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넘어서 지역권을 봅시다. 지역권. 요 지역권은 역의 의미인데 역이란 것은 짐을 말합니다. 짐. 지역권 봅시다. 짐을 지는 땅, 짐을 지우는 땅, 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지가 짐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기초 그림이 이렇습니다. 갑지가 있고 을지가 있는데 이런 갑지와 같은 경우에는 맹지죠, 그죠? 이런 맹지는 을의 땅을 밟지 않으면 통행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통행로를 개설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통행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합의 사실을 등기를 하면 갑은 을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이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역권. 이때 이 역의 의미가 뭐냐면 역은 짐이다. 짐. 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짐을 진다? 토지가 토지를 위해서 짐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짐을 지는 땅을 말한다? 짐을 질 것을 승낙했다라고 해서 짐을 질 것을 승낙한 땅, 승역지. 이건 무슨 땅? 짐을 지우는 것을 필요로 하는 땅 내지는 짐을 지울 것을 요청한 땅, 요구한 땅 이랬죠. 그래서 이걸 요역지. 짐을 지우는 것을 필요로 하는 땅, 요역지.
그리고 요 짐을 지는 부분이 이제 지역권이 설정된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요 지역권과 이 요역지는 어떤 관계냐? 먼저 지역권은 가만보니까 땅이 어때요?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성역지 일부가 짐을 진다 이러면 되죠. 그런데 이 짐을 지는 땅인 성역지는 일부가 짐을 질 수도 있고 요 짐을 지는 부분이 독립필지가 돼가지고 전부가 짐을 지도 관계없죠. 그런데 짐을 지우는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가 혜택을 받아야지 요역지 일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성역지 전부 또는 일부가 짐을 진다. 이게 지역권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개념 잡고 이제 성질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지역권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지역권은 요역지 통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권리지 지역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수단이 되는 권리는 주종, 수단은 종, 그리고 목적이 되는 권리는 주죠. 그래서 지역권과 요역지는 무슨 관계에 있다? 주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역지가 팔려가면 A한테로 소유권이 팔려가면 지역권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요역지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버렸어? 그러면 요역지를 빌린 사람은 당연히 뭐다? 종된 권리인 지역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종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게 지역권이고, 그리고 그 지역권은 등기가 되는 권리지만 그 자체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와 분리되어서 처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등기가 되는 권리지만 담보 설정 시 저당권 설정이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이 안 되고, 그리고 지역권은 목적물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권리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은 없습니다. 목적물을 꼭 눌러앉아서 지고 있을 권리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침해를 해서 통행을 방해하더라도 지역권자는 지역권도 물건이니까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이 작동이 되겠죠. 그런데 그 땅을 내한테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방해제거나 예방은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침탈 시에 지역권을 침해받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역권의 대체적인 기본 개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역권이란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편익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요역지다. 짐을 지우는 땅이죠.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 뭐야? 짐을 지는 땅이죠. 그래서 성역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편익을 받는 A의 소유 토지를 요역지를 하고 편익을 주는 A 소유 B 소유 토지를 성역지를 한다. A 소유가 아니고 B 소유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A 땅이고 여기 B 땅이라면 혜택을 받는 땅은 요역지, 짐을 지는 땅은 성역지, 짐을 지기로 승낙한 땅이죠. 이렇게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토지여야 하지만 성역지는 뭐 일부라도 무방하다. 뭐 그림도 그대로 맞죠.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지역 성역지 일부가 짐을 진다. 그 다음에 법적성 이러면 뭐 종된 권리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역권은 그 자체가 요역지의 수단, 통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고요. 요역지는 주다. 주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 그러니까 팔려가면 따라가고 뭐 소멸하면 따라 소멸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불가분성. 이 불가분성은 나눌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하고 기준을 정해서 보시면 돼. 이거는 이런 뜻인데 요역지가 A, B, C 세 명의 공유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세 명이에요. 그러면 이 세 명의 공유자 입장에서는 지역권이 존재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지역권이 없어져 버린 것은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뭐 좋은 거는 뭐야?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안 좋은 거는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공유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공유자 입장에서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은 뭐야? 좋은 거니까 되도록이면 쉽게 취득하도록 인정을 해주자 이거야. 그런데 취득된 지역권이 소멸되는 것은 공유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도록이면 어렵게 인정을 한다. 이렇게 쉽게 어렵게 이렇게 보시면 돼. 쉽게란 말은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을과 협의해서 지역권이 취득되면 한 사람이 취득하면 어떻게 된다고? 저는 다 취득해버린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세 사람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지역권이 소멸할 때는 세 사람 모두에게 소멸 사유가 있어야 소멸하고,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만 취득 사유가 있으면 전원이 취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일단 알아놓으면 될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동아리 이번에 뭐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의 중단 뭐 이런 것들은 예비 과정에서는 안 받아도 될 거예요. 소멸 시효의 중단, 취득 시효의 중단,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 취득, 지역권은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그리고 시효 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된다. 뭐 이런 것들. 시효 취득은 이런 거지. 갑이 을의 땅에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계속 20년 동안 통행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은 되었지만 통로를 개설하지 않았으니까 어디를 통행하는지가 외부적으로 표현이 안 됐죠.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갑이 을의 땅에 통로를 개설하고 개설된 통로를 통해서만 20년간 계속 통행을 했다. 이때는 뭐야? 20년 계속 통행을 했고 또 통로가 개설되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느 지점을 통행한다는 것도 외부적으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표현도 되었고 계속도 되었으니까 두 가지 요건이 다 맞춰졌으니까 이때는 시효 취득을 통해서 을을 상대로 등기를 갖추면 이제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면서 동시에 표현된 것이어야 됩니다. 시효 취득될 때는. 그 다음 뭐 지역권의 효력에서 지역권자의 권리, 성역지 사용권 데다가 이 말은 뭐 지역권이 설정되면 용역지 사용권자는 이 성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뭐 이런 정도고요. 용수지역권 이런 것들은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역지 공작물의 공동사용, 이 말은 지역권이 설정되더라도 이 설정된 부분을 용역지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성역지가 원하면 공동으로 사용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그 보수 비용이라든지 멸실 훼손에 따른 비용은 전부 다 분담을 하는 게 원칙이죠. 비용은 분담을 한다. 그런데 비용을 분담하기 싫을 때는 성역지 소유자가 그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위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위탁을 통해서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위탁을 통해서 버린다. 위기. 위탁을 통해서 버린다는 것은 아까 갑이 을 보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비용을 좀 분담하시죠. 공동으로 지금 사용하는 걸 전제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비용 분담 안 할 테니까 이 땅을 당신 가져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를 지역권자에게 줘버려요. 그럼 지역권자가 뭘 취득합니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그러면 내 땅에 내가 지역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혼동이 일어나서 소멸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위기가 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혼동은 저번주에 배웠죠. 큰 권리와 작은 권리가 만나면 큰 권리인 소유권이 작은 권리인 지역권을 흡수했기 때문에 제한 물권은 소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기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물권적 채무권, 이 부분은 지역권도 용익 물권이죠. 물권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해를 받으면 그 보호장치 물권적 채무권이 작동이 되는데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땅을 나한테로 넘겨달라 이렇게 점유를 회복해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침해를 받더라도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고 재거나 예방만 청구할 수 있겠죠. 반환 청구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성역지 이용권자의 의무,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성역지 이용권자도 아까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한다면 비용 분담의 의무가 있고, 그런데 비용을 부담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위기할 수 있다 그러죠. 위기를 해서 부담을 면할 수 있고요. 부담을 면하는 대신 지역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지역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지역권은 소멸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특수지역권은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권을 봅시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